밖에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차문 안 열어놓으신 분 없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26번 협회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말을 바꾸는 게 맞겠죠. 이게 그래 해야 되는데, 그래 법을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회 이름은. 근데 정작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협회 설립하려면 300명 이상 회원이 발기인이 돼야 되는데, 회원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회원이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회원이 아니고요. 300명 이상, 그리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되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시험에 출제됐는데 이 600명은 서울에서만 몽땅 참석하면 안 되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국토부 장관 인가받으면 협회는 성립한다. X입니다.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해야만 성립합니다. 자연인은 별도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설립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설립 등기해야 된다.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X입니다. 요약집 97페이지에 있는데,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먼저 협회 설립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지부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게 사후 신고입니다. 설치한 때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협회 공제규정 제정 변경 승인,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공재료 수입액입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재료 수입액.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동그라미 4번.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핵심 정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협회 X라고 했죠. 개업공개사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발기인은 300명 이상,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참석해야 되고요. 그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 X고요.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제 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시도지사 승인받아야 된다. X. 시도지사 승인받는 게 아니라 누구 승인받아요? 국토부 장관. 협회와 관련된 것은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협회와 관련해서 위반 행위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원칙 모두 국토부 장관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5번은 책임준비금은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입니다.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6번.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죠. 심의 의결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다고요.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건 호선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 호선인데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했죠. 호선이 아니고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합니다.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은 100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보면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되어 무부양, 광시공시,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요게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7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조건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공소제기, 재판에 넘기는 게 공소제기죠. 기소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공소제기 되면 무죄 판결 판사가 그 다음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선고에도 포상금 나옵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나오는데 검사가 무혐의 처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포상금 받고 못 받고는 판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사보다는 검사가 힘이 셉니다. 검사는 아무나 잡아다가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지만 판사는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넘긴 것만 판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검찰개혁 이런 말은 나오지만 판사개혁이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판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으면 사망하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면 기소가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 소송을 안 일으키고 그냥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기소 중지는 범인이 해외에 도피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죠. 그럼 중지시켜 놓으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의 무혐의 결정도 포상금 받을 수 없고요.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고요. 포상금은 국고에서 50만 원 중에서 국고에서 50% 25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런 거 금지행위로 처벌은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 X. 그 다음에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 지급하죠. 기소 중지하면 포상금 못 받고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고요. 1개월이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45번에 동그라미 3번. 45번에 동그라미 3번.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2개월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균등 배분이 아니라 먼저 접수한 건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는 균등 배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습니다. 재교부는 수수료 납부하지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7번. 암기 프린터 52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7번. 7번에 보니까 자격증 교부는 안 낸다고 돼 있잖아요. 재교부는 내는데 처음 교부하는 거는 학교 가면 공짜로 준다고요. 수수료. 자, 그 다음에 7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학교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에는 안 되고요. 대학 안 되고요. 협회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3번 교육제도입니다. 요약집은 102페이지에 있고요. 자, 교육이 5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실시권자를 보면 이 교육 실시권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답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이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인데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이거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모두 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대부분 협회에서만 교육을 지금 거의 99%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수교육 같은 거는. 제가 연수교육 동국대학교에서도 해봤는데 거의 모집이 안 돼가지고 못해요. 협회가 주로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대상은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은 중개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미리 모든 임원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왜냐하면 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자격증 없어도 되니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 공인회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니까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 없다고요. 중개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책임자 될 사람도 받아야 되지만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를 대표자만 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중개 업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실무 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시험에 나오는데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강의해야 됩니다. 법제도의 변경사항.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연수교육이나 실무교육이나 똑같다고요.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직업윤리가 명시적으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합격하고 나면 12월에 실무교육을 받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올해 받으면 교육시간이 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이 하잖아요. 내년에는 2배로 늘어난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국토교통부 그 업무 협의하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12월 합격하면. 그 대신에 받고 나면 유효기간 1년이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죠. 교육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 사고 예방 교육, 가장 짧은 게 직무 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 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 실무 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이 가운데 3개가 사전 교육인데 사전 교육은 유효 기간이 1년이라고요.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기에 인터넷으로 하루는 받을 수 있어요. 실무교육 이런 게. 연수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중에서 6시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고요.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중에서 7시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4일 하는데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3일 출석하면 되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인데 6시간 인터넷으로 듣고 나머지 6시간만 출석해서 들으면 됩니다. 연수교육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제가 안양에서는 1200명을 한 강당에 1200명 나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인을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사인하고 점심 먹고 사인하고 가기 전에 사인하고 사인을 최소한 3번 이상 받더라고. 한 4번인가 3번인가 받아요. 4번 받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한 번 하고 점심 먹으러 나가기 전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와서 한 번 하고 도망갈까 봐 그래. 마치고 갈 때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자필 사인돼 있어야 수료로 인정해 주겠다. 안 그러면 출석 부를 수도 없잖아요. 1200명 출석 부르면 1시간 더 걸려요. 본인이 사인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처벌 규정 없으면 안 받아도 되겠네요 하던데, 사전교육이니까 이 사전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어요. 개업할 때 제출해야 돼. 수료증을 등록할 때. 취직할 때도 고용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요.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수료증을.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실시합니다. 나머지는 돈 받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교육 13만 원 받아요. 연수교육은 6만 원 받아요. 돈 금액이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무료로 공짜로 합니다. 거래사고 예방. 왜?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돈 내라고 하면 더 안 오겠죠. 안 해도 되는데,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참석은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를 하니까 등록관청에서 교육받고 사인하고 교재 받아가세요. 만약 사인 안 돼 있는 중개업소부터 단속 나가겠습니다. 위주로. 만약 단속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받게 돼요. 자,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번은 맞네요.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습니다.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의 내용은 법률 지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법률 지식은 실무교육 내용이었죠. 법률 지식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연수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6시간 하는 게 2시간 뭐냐면 중개 관련 법령, 개정 법령 2시간,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 2시간, 세법 2시간 이렇게 해서 6시간 강의를 해요. 4번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암기 프린트 38번.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10일은 뭐가 10일입니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이고요.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32시간 이하. 교육제도도 거의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교육을 앞으로 강화한다니까 올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벌칙입니다. 벌칙. 암기입니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양. 암기 프린트 21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가 아니라 무부양 광시공시는 포상금이네. 이 대가리가 비슷해가지고 그냥 엉뚱한 게 나왔는데, 무부관직상투 시공시가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1번에 그 맨 밑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계약하지도 않고, 2번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도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신설됐습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같이 자문대시 같이 시작. 암기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양벌규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양벌규정은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규정이죠. 직원 잘못인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암기 프린트 22번입니다.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4번까지 쓰는데 15번, 16번이 신설됐습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 대여하는 걸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됐습니다. 이 중에 비밀누설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비밀누설 하나만.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10번 광고 위반 무등록자 이렇게 했는데,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이 말이죠.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법조문에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3번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 교 11번까지 쓰는데요. 12번이 신설됐습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이게 쫙 개정된 거 역사를 지켜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법이 제정됐을 때는 개인 개업공개사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처럼 법인인 경우는 돈이 많잖아요. 개인보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1983년도 제정될 당시 100만 원인데 지금보다 돈 가치가 그 당시는 높았겠죠. 그래서 지금 개정되거나 새로 신설된 거는 전부 100만 원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보조원이라는 걸 고지하지 않는 것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된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인데 4번까지는 개별 기준 50만 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30만 원, 9번은 개별 기준이 2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중개인이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표시한 경우. 3번 표시광고 위반한 개업공개사라고 했는데 뭐예요? 이게 광고라는 말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 다 해당된다 했죠.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 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취소되거나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시 의무 위반 3개월 초과 무단 휴업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1번입니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암기 프린터 11번 매무수거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4번 매무수거 거짓된 은행.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년에 3천만 원 X.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면서 소면, 종가, 형,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런 게 누락되면, 성명, 소연 등 18가지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사장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보조원 이름을 추가로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5번 소속공개사 보조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투기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원이 3천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도 똑같이 3천만 원 받는 게 아니라 3천만 원 이하 받는다고. 이하 3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동일한 금액,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다 지문들, 여기 있는 지문은.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를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입주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 1번, 2번 이게 중요한데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인 경우, 그리고 건축법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상가 취득하는 경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텔 이런 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돈 안 되는 거는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작년까지 올해 말까지구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 안 하면, 용도 변경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으로 10%씩 부과하겠다.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50%잖아요. 이행강제금.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죠. 10%씩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용도를 위반한 거잖아요. 주택인데,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주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용도 변경이 돼요, 안 돼요? 오피스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래요. 오피스텔이 주차 대수가 더 많다고. 오피스텔이면 주차 대수도 많고 복도 면적 이런 것도 차이가 난다고. 또 오피스텔은 상시 거주하니까 좀 더 주차 대수가 많아야 되겠죠. 숙박시설보다는. 숙박시설은 오늘 모텔 지나오다 보니까 밥 먹고 비어 있는 데도 많던데요. 차 보니까 몇 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좀 모텔이 제가 다니진 않았고, 옛날에 제가 지나다닐 때 볼 때는 모텔 보면 이 차 남바를 가려놓은 경우가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보면. 근데 요즘은 차 남바 안 가려놨던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여튼 이 앞에 입간판 이런 거 하나 붙여가 차 남바 안 보이겠다고. 요즘은 차 남바 다 보이더라고. 제가 모텔 오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옛날에는 모텔 갔다 나오면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올 때. 근데 요즘은 고개 쳐들고 나오더라고, 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자, 그래서 주택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 제출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계획서 내면 되는데 증빙자료는 실제 통장 입금표 이런 걸 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옛날에는 증빙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되니까. 좀 투기과일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봤는데, 분양받으니까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자료 내라고 해서. 근데 어려운 건 없더라고.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나머지 돈은 중도금은 대출이잖아요. 나중에 잔금은 모자라는 거는 미래의 소득 3년 동안 벌어서 하겠다. 미래 소득이니까 제가 평소 버는 거 3배, 3년이니까 3배를 인정해 주더라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걸로. 제가 3천만 원 벌면 9천만 원은 그냥 미래에 그대로 다 모아가지고 그 돈까지 하겠다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고요. 2번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서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입니다. 이 소재지인데 소자가, 이 사진 좀 한번 찍어, 사진 좀 하나 찍어봐. 부동산 등의 소재지죠. 암기 프린트 13번. 13번에 9번. 부동산 등의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경우 1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면 지분거래인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은 6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지금 뭐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토지하고 주택이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돈이 된다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지금 우리 요 뒤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요. 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지금 다 그냥 거주하고 있더라고. 숙박시설로 쓰는 게 아니고 누가 민원 넣으면 전부 유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누군가가 넣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이천시장도 다 파악하고 있겠죠. 저거 여기 미란다 호텔은 아파트 짓나 보더라고. 주상복합 아파트인가 뭔가. 문 닫았잖아요. 지금 안 하죠 미란다? 몰라요? 여기 주상복합 짓나 봐요. 여기 완전 주상 너무 바닥바닥하게 붙어가지고 지났잖아요. 지금 뒤에 있는 건물하고 주상복합이 아무래도 용적률을 이 상업지인가 봐요. 여기가 그러니까 최대 용적률 1500%까지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지자체 조례가 그보다 훨씬 낮게 돼 있거든요. 거의 한 1000% 가까이는 보통 1000% 지을 수 있어요. 주상복합은 용적률이 1000%라는 건 뭐예요? 땅이 50평짜리 아파트 분양받으면 땅 지분은 5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는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용적률이 1000%인데 거기 재건축하면 재개발하면 뭐 2000%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다 공사비 다 내야 돼. 옛날에 그 실제 소유자가. 그러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하기 힘들겠죠. 설름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나중에 한 30년 후에 그때까지 뭐 안 살아있을 우리는 우리는 아니고 저는 별 의미는 없네요. 여러분들은 살아 계실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를 암기하면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 50% 이상입니다. 이거 4개 암기하면 2개 나오니까 50%라고 확률로 보면. 자, 자금 조달 계획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 비규제 지역은 법인은 모든 거래, 개인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증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 자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장소에 소지하는 병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6억 이상이죠? 6억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되잖아요. 6억 이상인 경우. 왜니까? 왜? 규제지역 왜니까? 규제지역은 6억 금액과 상관없고요. 교환계약은 신고 대상 아니고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인 경우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임대차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는 주택임대차 신고하는 거는 있다고요. 상가임대차, 토지임대차는 신고하는 거 없잖아요. 그 가장 지금 투기하지 마는 게 주택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토지라고요.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펜션,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투기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고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게 지금 80% 공실이라 하더라고요. 어제 연수교육인데 아산에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한다더라고. 등계국 공개사님이. 그래서 그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80% 공실이라 하더라고요. 한때 지식산업센터 엄청 투자 많이 했어요. 지식산업센터 안에 뭐 기숙사도 있대. 기숙사로 지어놓은 경우도 있다더라고. 기숙사면 뭐예요? 건축물 내장에 떼보니까 기숙사는 뭐로 나와요? 그 기숙사로 돼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으니까 0.9% 중개보수 받아도 되겠죠. 그걸 묻더라고요. 근데 건축물 내장에 공동주택으로 나오는데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중개보수 받을 때는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거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고. 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도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받잖아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으로 사용해도 시도 조례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옛날에는 해제 신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였다고 할 수 있다였는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거짓말로 계약해놓고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짜로 시세 높이려고 5억짜리를 10억이라고 신고해놓고 나중에 왜 거짓말로 신고했냐, 해제됐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제됐으면 해제 신고 왜 안 하냐,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하여야 한다고는 돼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시세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깨졌으면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X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신고서 서식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전용 면적은 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아파트 분양 계약서 보니까 전용 면적을 적지는 않더라고요.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 뭐 엄청나게 면적이 복잡해요. 주차장 면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 서비스 면적 다 합해가지고 계약 면적 돼 있어요. 전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분양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포함한 금액을 적었어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분양가가 1억이면 그냥 1억이라고, 그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요. 제외시켜버리면 10% 빼면 헷갈리죠. 9천 뭐 100만 얼마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입주권 분양권에 의해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파트는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는 오피스텔은 분양받으면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냐고요?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냐고요? 부가가치세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가치세 없죠, 아파트. 그 큰 평수가 분양가가 더 비싼 게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래요. 평당 분양가가 큰 게 좀 더 비싸잖아요, 보통. 원래대로 하면 건물 짓는 데는 그 단위 면적당 가격은 평수가 크면 클수록,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분양 그 돈은, 건축비는 줄어든다고 봐야죠. 시멘트 가격은 2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건물 하나 짓는데. 제 아들이 시멘트 그 회사에, 레미콘 회사에 많이 2배로 올라도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옛날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게 집 하나 짓는데 시멘트 가격은 지금 한 2배 정도 올랐대. 그래도 200만 원도 안 들어간대요. 제가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제가 분양받았을 때 1990년도에 분양받았을 때 그때 분양가가 2,300만 원이었어요. 25평 분양받았는데 2,300만 원. 그럼 평당 뭐 100만 원 정도 됐네. 100만 원. 지금 분양가 최고 비싼 데는 평당 1억 한, 포제스 한강이 최고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포제스 한강 호텔 자리에 짓는 거 84제곱미터가 44억이고요. 분양가가 저 워크힐 호텔 앞에 치봐 빨리. 포제스 한강 지금 치보라고 잠 오는데. 한강 호텔, 한강 바로 옆에 그 한강 호텔이라고, 옛날 제가 회사 들어갔을 때 한강 호텔에서 지금 OJT 합숙 훈련 받았거든요. 그 워크힐 호텔 앞에 있어요. 포제스 한강이라고 84제곱미터가 44억 분양가가, 244제곱미터가 분양가 160억이에요. 84하면 38, 24 3배인데
세배면 44억 세배면 120억 정도 돼야 되는데 160억이라고. 244제곱미터 안 나와요 그 포저상가? 160억 돼 있지 맨 밑에. 면적이 244제곱미터에 얼마예요? 분양가 160억. 분양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예, 현금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아. 160억이면 대출 돼요 안 돼요? DTI 뭐 DSR 대출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대출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현금 가지고 다 사요. 연예인들 뭐 몇백억 현금으로 다 샀다, 현금으로 샀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양가 알아야 돼. 2000에 뭐 이거 비싸, 분양가 왜 이리 비싸는데 하면 포제스 한강은 160억밖에 안 되는데 조금 비싸긴 하네요. 이런 거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이게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조롱하면 안 되고. 서울에 이렇게 160억짜리도 있습니다. 분양가. 그 분양가는 오늘이 최고 쌉니다. 이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분양권, 입주권은 부가가치세 포함하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거래 가격으로 적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정정 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했는데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암기 프린트 14번.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별표.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므로 가로 안고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혼자서 가능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실체와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하다 X입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암기 프린터 50번에 맨 밑에 불가능한 거 다 적어놨죠. 주택 임대차 신고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